저 걔가 왜 저래? 어머니 없어지더니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거야? 어머니가 이걸 왜 여기 묻으신 거지? 백구야, 너 설마 이걸 찾으려고? 할망구 죽어도 아무도 몰라. 보험금만 타면 끝이라고. 경기도 파주의 한 한적한 전원마을. 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영숙 여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치매 기운이 있던 그녀가 길을 잃고 산속 어딘가에서 변을 당했을 거라며 혀를 찼죠. 하지만 영숙이 자식보다 더 아꼈던 진돗개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사라진 그날 밤 비릿한 비구름 사이로 어떤 악마가 미소 짓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 주인을 잃은 낡은 평상 위로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죠.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영숙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밥 잘 먹어야 한다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영숙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익.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지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척해 보이는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대문 밖을 향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빗속에서 어디서 고생을 하시는 거야? 흑흑. 지연의 울음소리가 동네를 울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지연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마을 사람들에게 지연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였습니다. 치매기가 시작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남편의 권유에도 어떻게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기냐며 직접 수발을 들던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흐느끼는 어깨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앞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당 구석에 묶여있는 백구에게 꽂혀 있었죠. 으르르르 왈, 왈, 왈. 백구는 평소의 온순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백구는 쇠사슬이 끊어질 듯 몸을 던지며 지저댔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표시도 밥을 달라는 투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살기를 띠며 당장이라도 지연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지독한 증오의 표현이었죠. 아이고, 저놈의 개새끼가 또 저러네. 상훈 씨, 백구 좀 어떻게 해봐. 나 무서워서 마당도 못 나가겠어. 지연은 방금 전에 처량한 울음소리를 싹 지우고 남편 상훈을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상훈은 백구를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이후 상훈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죠. 백구야, 제발 그만 좀 해. 너까지 왜 그래? 응? 엄마 안 와서 너도 화난 거 알아. 그런데 제발. 상훈이 백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치며 상훈의 손바닥을 하찼을 백구였지만 녀석은 상훈의 손길을 거칠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찰카닥, 찰카닥. 백구의 앞발이 젖은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긁었습니다. 백구의 발끝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나와 하얀 털을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녀석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흙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어머, 저개가 정말 미쳤나 봐. 상훈 씨, 저거 봐. 마당을 다 헤집어 놓잖아. 저런 미친 개는 당장 보신탕 집에라도 팔아버려야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백구가 파헤친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실종 전날 어머니 영숙이 백구와 함께 한참 동안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백구가 왜 저러는 걸까요? 설마 저 밑에 무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상훈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실종 전날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상훈의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없어도 백구는 굶기지 마라. 녀석이 나 대신 내 눈이 되어줄 거다라고 말이죠. 그때는 그저 노인의 헛소리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백구의 광적인 행동은 마치 어머니의 그 유언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상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채근했습니다. 상훈 씨,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개 치워. 나 저 소름 끼치는 짐승이랑 한 공간에 못 있어. 지금 당장 사람 부르자고.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상훈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를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려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 경쾌했습니다. 상훈은 빗물에 젖은 채 감나무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는 상훈이 다가오자 땅 파는 것을 멈추고 낑낑거리는 애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에는 굵은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상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구덩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깡! 백구의 발톱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걸린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상훈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섯을 펄언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훈은 창고에서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훈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찾으러 가야지. 왜 걔가 파던 곳을 파고 있어? 시간 낭비하지 마. 거실 창문 너머로 지연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묵묵히 삼날을 흙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축축한 대지가 열리고 그 어둠 속에서 20년 전부터 이 가문을 옥죄어온 지독한 악취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리킨 그곳. 3년 동안 효부의 가면을 쓰고 어머니를 짓밟았던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이제 칠흑 같은 흙더미를 뚫고 세상 밖으로 비릿한 진실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 지금 제정신이야? 저개가 미쳐서 땅 파는 걸 왜 같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냐고. 지연의 목소리는 이미 비명을 넘어선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와 살기가 뒤섞여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아내의 외침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묵묵히 삽을 흙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질퍽, 푹. 젖은 흙이 비명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르르르. 백구는 상훈의 옆을 지키며 지연을 향해 쉴 새 없이 낮은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녀석의 앞발은 이미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훈이 삽질을 할 때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흙을 골라냈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파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아이고, 저놈의 짐승 새끼. 상훈 씨, 내 말 안 들려? 저개가 지금 어머니 산소 파헤치듯 우리 마당까지 다 조져놓고 있잖아. 저런 건 당장 보신탕집에 팔아버려야지. 왜 끼고 있어? 당장 저 미친 개새끼 치우라고. 지연은 급기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마당에 내려와
상훈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상훈의 셔츠를 파고들었죠. 평소 같으면 아내의 결벽증을 걱정하며 얼른 집 안으로 들여보냈을 상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너 왜 이렇게 흥분해? 백구가 무언가 찾은 것 같은데 확인해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상훈이 처음으로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지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상훈은 지난 사흘간 지연이 보여준 유난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날 제일 먼저 백구를 방에 가둬버렸던 사람.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러 가자는 말에 유독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 그 모든 기억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가 흥분해? 나 지금 우리 가문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 소문나면 어떡할 건데? 실종된 할머니가 아끼던 개가 미쳐서 집 마당을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지연은 악에 받쳐 마당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백구에게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 개새끼, 저리 꺼져. 당장 안 꺼져. 휙 퍼? 나무 빗자루 끝이 백구의 허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백구는 짧은 비명을 내질렀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결연한 눈빛으로 상훈의 발목을 입으로 물어 구덩이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백구의 눈에 고인 이슬이 빗물과 섞여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상훈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만해. 박지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훈의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마당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빗자루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던 순둥이 남편의 반전된 모습에 지연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훈은 다시 삽을 쥐고 백구가 가리킨 곳을 깊게 파내려갔습니다. 흙이 거칠수록 아까 들렸던 금속성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경련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할망구가 그걸 거기 묻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다 치웠는데. 상훈은 허리를 숙여 흙더미 속에 파묻힌 물체를 손으로 직접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때 묻은 하지만 정갈한 수건에 쌓여있던 어머니의 방수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부터 30년 넘게 써오던 상훈에게는 눈물보다 더 짠 냄새가 나는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상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그 옆에서 상훈의 젖은 바지를 핥으며 나지막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다 왔어, 상훈아. 이제 엄마의 진심을 확인해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상훈이 도시락통에 고정 장치를 풀려고 손가락을 대는 순간 지연이 달려들어 상훈의 손에서 도시락통을 뺏으려 했습니다. 주지 마. 그거 버려. 저 미친 개가 시어머니 유품을 어디 쓰레기장에서 물어와 묻어둔 게 분명해. 상훈 씨, 내 말 들어. 이거 부정 타는 거야. 당장 버리라고. 지연의 광기 서린 눈동자가 상훈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풍기는 저 독한 향수 냄새보다 어머니의 낡은 도시락통에서 배어나오는 흙내음이 수천 배는 더 진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훈은 지연의 손을 단호하게 쳐내고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딸깍 열린 뚜껑 사이로 빗줄기조차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서늘한 진실의 조각들이
빛을 바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을 넘어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썩어가길 바랐던 진실이 말 못하는 짐승의 피눈물을 타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시간입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빗방울조차 떨어지기를 망설이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한 새벽이었죠. 상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금 전 땅속에서 건져 올린 노란색 방수 도시락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상훈의 쉰 목소리가 안개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도시락통은 상훈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던 3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점심을 챙겨 보냈던 바로 그 통이었으니까요. 도시락통 겉면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이름표가 반쯤 지워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상훈이 보물함. 어머니에게 상훈은 평생의 보물이었고 상훈에게 어머니는 낡은 도시락통에 담긴 따뜻한 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소중한 물건이 왜 차가운 땅 속에, 그것도 짐승인 백구가 발톱에 피가 나도록 파헤쳐야 할 장소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낑낑, 끄응. 옆을 지키던 백구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앞발은 이미 진흙과 핏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죠. 백구는 상훈의 젖은 손등을 따뜻한 혀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천천히 하찼습니다. 마치 이제 다 왔어요, 상훈아. 이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확인해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백구의 눈동자에는 굵은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녀석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사라지기 직전 이 차가운 금속통에 어떤 절망과 희망을 함께 담아 묻었는지를 말입니다. 상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열린 뚜껑 사이로 훅 끼쳐오는 것은 구수한 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한 흙내음과 함께 배어나오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배신의 악취였죠. 통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 한 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걷어내자 상훈의 숨이 멎을 듯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복용하시던 하얀 약 봉투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놓인 검은색 소형 녹음기 하나. 하지만 상훈의 눈을 가장 크게 뜨게 만든 건 가장 밑바닥에 빳빳하게 접힌 서류 한 뭉치였습니다. 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이름으로 가입된 고액 사망 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통의 보험 서류라면 놀랄 일이 아니었겠지만 수령인 칸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상훈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익자 박지연,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시뻘건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보험 같은 건 다 사기다라며 손사래를 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인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보험을 들고 그 수혜자를 며느리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상훈의 소매를 물고 도시락통 구석에 있던 검은색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성경 말씀을 녹음해 듣겠다며 사달라고 졸랐던 그 낡은 방수 녹음기. 기기의 전원 버튼 근처에는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지문이 흙먼지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실종될 것을, 아니,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치매라는 안개 속에 갇혀 정신이 흐릿해져 가던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식 같은 백구와 함께 이 마당 구석에 최후의 장거를 묻어두셨던 것이죠. 바스락. 갑자기 등 뒤 현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시락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백구 역시 털을 곤두세우며 현관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창문 너머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내 지연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놓친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낡은 도시락통과 백구의 발톱에 묻은 피. 이제 상우는 더 이상 아내를 맹신하던 예전의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축축한 돼지가 삼키려 했던,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이 목숨 걸고 파헤친 진실의 목소리가 이제 곧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육성. 상우는 그 비릿한 진실의 문을 열기 직전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치익 지직. 불안한 노이즈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긁어대며 흘러나왔습니다. 긴장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던 그때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어머니 영숙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헐떡이는 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리는 기도문이었죠. 하느님, 우리 아들, 우리 상훈이, 부디 우리 상훈이만은 지켜주세요. 저 불쌍한 것, 제가 없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아니 누군가에 의해 지워질 것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니가 아닌 오직 하나뿐인 자식의 안녕을 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가 상훈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상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했던 아내 지연의 목소리가 단청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녹음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 이 할망구야. 거기서 혼자 뭐라고 씨부렁대는 거야? 또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야? 당신 아들, 상훈 씨? 웃기지 마. 그 효자 아드님은 지금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으니까. 상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녹음기 속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악의로 가득 찬 뱀의 혀 같았죠. 이어지는 소리는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어머니의 짧은 비명,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습니다. 아, 지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 상훈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조용히 요양원이라도 들어갈게. 제발. 요양원? 돈 드는 요양원을 내가 왜 보내줘? 닥쳐. 이 노인네가 진짜. 치매면 치매답게 벽에 똥칠이나 하다가 조용히 뒤지라고. 내가 언제까지 당신 썩은 냄새 맡으며 수발들 줄 알았어? 이제 내 인내심도 바닥이야. 상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전복죽을 쓰고 어머니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닦아주던 그 천사 같던 아내자.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니요. 백구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다시금 핏빛으로 물들어갔고 상훈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당기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이게 바로 내가 본 진실이에요, 상훈아.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한층 더 음산하고 비열해져 있었습니다. 할망구, 죽어도 아무도 몰라. 내가 이미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 명의로 다 돌려놨거든. 30억? 그 돈이면 난 이제 이 구질구질한 동네 떠나서 새 인생 살 수 있어. 산속 구덩이에 처박히면 시신도 못 찾을 텐데 누가 널 찾겠어? 당신 아들 상훈 씨?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실종 신고나 하고 내 품에 안겨서 울고불고 짜겠지. 깔깔깔. 멍청한 것들. 상훈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입된 30억 원의 사망보험증서, 도시락통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시뻘건 서류들이 이제야 비수가 되어 상훈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정신을 붙잡고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 녹음기에 담화백구와 함께 마당 구석에 묻어두셨던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 백구만이 유일한 증인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부스러? 그때 등 뒤에서 아까보다 더 선명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서늘한 소리. 상훈은 본능적으로 재생 버튼을 멈추고 녹음기를 품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아내 지연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잠옷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 쇼를 걸친 채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 이 새벽에 여기서 뭐해? 설마 아직도 그 미친 개가 파헤친 구덩이를 보고 있는 거야? 빗물 고인 거 봐. 어머니 흔적 찾으려다 상훈 씨가 먼저 병나겠어. 제발 들어와서 좀 자. 지연의 목소리는 다시금 예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방금 녹음기에서 튀어나온 그 악마의 그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안개 속에서 출렁일 때마다 상훈은 구역질이 나는 배신의 악취를 느꼈습니다. 지연아, 너 잠이 안 왔니? 상훈은 폭발하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상훈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젖은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차가운 그녀의 체온이 닿자 상훈은 소름이 돋아 전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잠이 와야지. 상훈 씨, 이제 그만 포기하자. 경찰들도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하신 것 같대. 이제 그만 어머니 보내드리고 우리 실종 처리 절차 밟자. 어제 보험사에서도 연락 왔더라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미리 서류 준비하래. 지연의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보험이라는 단어. 상훈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노린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값 30억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발밑에 묻혀있던 진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상훈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곁을 지키던 백구의 머리를 소중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의 발톱에 묻은 피와 어머니의 낡은 도시락통, 그리고 품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녹음기. 이제 상훈은 지연이 설계한 거짓의 성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실종 처리 해야지. 그리고 진실도 찾아야 하고. 아내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뱉은 상훈의 그 한마디는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를 향한 마지막 신뢰를 도려내는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상훈의 품 안에는 방금 전 악마의 육성을 토해냈던 검은색 녹음기가 심장처럼 거세게 고동치고 있었죠.
악마가 안심하고 축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 진짜 사냥은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제 상우는 더 이상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피눈물로 파헤친 진실을 손에 쥔 서늘한 복수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연의 발소리가 거실 안쪽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마당에는 지독하리만큼 무겁고 비릿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오렌지빛 조명이 오늘따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훈의 눈을 찔러왔죠.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당 바닥을 짚은 채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내가 들어간 현관문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자신의 발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백구에게 머물렀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라. 상훈의 쉰 목소리가 새벽 안개 사이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백구는 대답하듯 상훈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물고 마당 밖으로 세차게 끌어당겼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겪은 그 억울함을 세상에 대신 전해달라는 마지막 목격자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백구가 앞장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마당 한복판에 늙은 감나무를 지나 집 뒷산으로 이어진 좁고 험한 오솔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상우는 흙투성이가 된 삽을 내던지고 오직 손전등 하나만을 움켜쥔 채 녀석의 뒤를 쫓았습니다. 척척척. 축축한 진흙 바닥 위로 백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 발자국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아까 마당의 단단한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칠 때 돌부리에 깎여나가고 갈라진 발톱 끝에서 배어나온 선혈이었습니다. 하얀 털을 타고 내려온 핏방울이 진흙과 뒤섞여 길 위에 비릿한 이정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상우는 녀석이 남긴 그 붉은 낙인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은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우거진 가시덩굴이 상훈의 등산복을 잡아채며 살점을 핥히었습니다. 상훈은 몇 번이고 미끄러져 바위에 무릎을 찍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통증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녹음기 속에서 들렸던 아내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유령처럼 맴돌며 그를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할망구, 죽어도 아무도 몰라. 산속 구덩이에 처박히면 시신도 못 찾을 텐데. 깔깔깔. 상우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부디 살아만 있어주세요. 이 불효자가 갈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이요. 백구는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힌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깊고 음침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낡은 목조 창고 건물이 귀신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비명처럼 새어나오고 반쯤 내려앉은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죠. 그 음산한 건물 앞에서 백구는 문을 긁으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멍, 멍, 멍. 백구의 하얀 앞발이 낡은 나무 문을 거칠게 긁어댈 때마다 붉은 선혈이 문짝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녀석은 이미 고통을 잊은 듯 했습니다. 자신의 발바닥이 짓물러 터져도 오직 저 차가운 문 안에 갇힌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짐승의 본능만이 녀석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창고의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쾅!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순간 안에서 훅 끼쳐오는 것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상온의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쪽 썩은 집더미가 수북이 쌓인 어두운 구석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곳에 얇은 혼잎을 한 장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종이장처럼 마른 몸으로 쓰러져 있는 김영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치매약이라 속이고 강제로 먹였던 고용량의 수면제와 근이완제 기운 때문인지 어머니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위태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굳은 손가락을 펴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상훈의 이름이 삐뚤삐뚤하게 적힌 낡은 쌈짓돈 봉투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흐릿해져가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식의 밥값을 챙기려 그 봉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이 못난 놈을 용서하세요. 제가 왔어요. 상훈이가 왔다고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상훈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자 아주 미세하게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발치에 엎드려 피 묻은 자신의 발을 핥으며 나지막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 다행이에요, 상훈아.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요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차가운 이성이 스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고 지연을 고발하면 그 영악한 여자는 교묘한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거대 로펌의 변호사를 사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발뺌할 그 표독스러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박지연,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찰나에 내가 널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마. 상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인인 사설병원 원장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특히 집에서 가련한 오열 연기를 하고 있을 아내 지연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죽은 자의 목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짙은 안개를 뚫고 도착한 의료진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상우는 백구를 품에 안고 녀석의 찢어진 발바닥을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녀석의 상처에 닿는 상훈의 손길은 더없이 애틋했습니다. 백구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다시 웃으며 너한테 밥 주는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았지? 상훈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하고도 거대한 복수의 앙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실은 차량이 멀어지자 상훈은 다시 등산복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부러 진흙을 더 묻힌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를 찾지 못해 절망한 무능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지연의 가식적인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보험 담당자님. 저희 어머니가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네, 사망 처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상우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이미 설치되었고 이제 악마가 스스로 제 발로 단두대 위로 올라오게 할 정교한 유인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속 폐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둠 속에서 상우는 기적처럼 살아있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준 독약 같은 수면제에 취해 죽음의 문턱을 오가면서도 아들의 밥값을 챙기려 낡은 쌈짓돈 봉투를 꽉 쥐고 있던 어머니. 상우는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경찰을 불러봤자 지연은 교묘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순간 아내가 가진 모든 가식을 찢어발기고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산속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생사를 오가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누군가는 그 비극을 발판 삼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상우는 일부러 옷에 진흙을 더 묻히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구부정하게 처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죠.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험한 산속에서 그 늙은 노인네가 살아남았을 리가 있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연은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간신히 억누르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훈 씨, 밤새 산을 뒤진 거야? 어떻게? 당신 몰골이 이게 뭐야? 어머니 흔적은 여전히 없는 거지? 상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그것을 슬픔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당장이라도 눈앞의 악마를 처단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증오였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온 산을 뒤졌는데 발자국 하나 안 보여. 백구 녀석도 산길에서 놓쳤고 아무래도 어머니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 상훈의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상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상훈은 그 손길에서 뱀의 비늘 같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상훈 씨, 고생 많았어. 어머니도 당신 마음 다 아실 거야. 이제 우리 그만 포기하자. 경찰들도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실족하신 게 거의 확실하대. 계속 이러면 산 사람까지 죽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은근슬쩍 사망과 정리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곧 손에 쥐게 될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죠. 상훈을 안심시킨 지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찰서도 어머니를 찾는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은 모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담당자인 김 대리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에게 거액의 뒷돈을 약속하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둔 상태였죠. 김 대리님, 서류는 다 준비됐죠? 어머니가 평소 치매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진단서랑 최근에 길을 잃고 배회했던 목격자 진술서까지 완벽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김 대리는 주위를 살피며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실종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고 치매 노인의 실족 사고로 처리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 보고서만 올리면 사망보험금 30억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제목만 확실히 챙겨주신다면요. 지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이건 착수금이에요. 일이 마무리되면 10배로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에요. 그 전까지 실종 조사 종결시켜줘요. 경사스러운 날에 찝찝하게 경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지연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오직 돈을 세탁하고 챙길 궁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 전 산속에 버려두고 온 영숙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단 한순간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30억? 그 돈이면 강남에 빌딩 하나 사고 저 지긋지긋한 구질구질한 남편이랑도 이혼할 수 있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연은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가 밟고 지나가는 보도블록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그녀의 뒤편으로는 시꺼먼 악취가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축배를 준비하는 동안 상우는 정적만이 가득한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죠.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악독한 여자가 자기가 이겼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나갈게요. 상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앞둔 사냥꾼에게 눈물은 사치였으니까요. 그때 병실 구석에 누워있던 백구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녀석은 발가락 마디마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상훈이 다가가자 정겹게 손을 하찼습니다. 백구야, 너도 알고 있지? 이제 이틀 남았다. 저 여자가 가장 화려하게 화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울 그날. 우리가 진실의 불벼락을 내리는 거야. 백구는 대답하듯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은 이미 주인의 마음을 읽은 듯 형형한 눈빛으로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30억의 유산을 받은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고가의 드레스와 장신구들을 골랐습니다. 상훈 씨, 내일 당신도 이 양복 입어. 사촌 동생 결혼식인데 형부가 너무 초라하면 내가 창피하잖아. 그리고 내일 사람들 물어보면 어머니는 그냥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 실종됐다고 하면 분위기 가라앉으니까.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 남편의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상우는 침대에 걸터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할게. 내일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드디어 지긋지긋한 노인네 뒷수발에서도 해방되고 우리도 이제 좀 폼나게 살아야지. 지연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일 마주하게 될 스크린 속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번쩍이는 진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수십 장의 수표만이 보일 뿐이었죠. 상우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약을 먹이며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소리치던 그 악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연, 실컷 웃어둬. 내일 이 시간이 되면 너는 내가 뱉은 그 가래침보다 더 더러운 오물 속에서 평생을 썩게 될 테니까.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수천 송이의 생화향기로 가득했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장례를 메웠습니다. 지연은 오늘 신부보다 더 화려한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어머, 지연 씨, 오늘 너무 예쁘다. 근데 시어머니는 오늘 안 오셨어? 지인들의 물음에 지연은 미리 준비한 듯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말도 마세요.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제가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력이 안 되셔서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자요. 지연의 가식적인 눈물에 주변 부인들은 혀를 차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지연 씨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기 몸 축나는 줄 모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그 할망구가 벌써 시체가 됐겠지. 김대리가 아침에 확실히 보고했어. 실종 처리가 거의 끝났다고. 이제 식만 끝나면 30억은 내 손안에 들어온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량한 기포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드디어 정점에 도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휠체어를 탄 한 노인과 살기 띤 진돗개, 그리고 검은 수트를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거대한 황금빛 이중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지연이 쌓아 올린 7년의 거짓말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문은 이제 곧 악마의 가면을 찢어발길 단죄의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식장 내부에서 사회자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의 축하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연은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스크린이 지직거리며 노이즈를 내는 순간 지연의 미소는 찰나의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사촌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마당 구석, 흙투성이가 된 채 묻혀있던 노란색 도시락통,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검은색 녹음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게 저기서 나와? 장내의 음악이 뚝 끊기고 웅장한 호텔 스피커를 통해 지연의 날카로운 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녹음기 음성 할망구, 죽어도 아무도 몰라. 보험금만 타면 끝이라고. 깔깔깔. 지연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비명이 예식장을 가득 메웠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식장의 거대한 문이 천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개처럼 쏟아지는 조명 사이로 피 묻은 발톱의 백구와 함께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애미야, 축배는 즐거웠느냐? 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거품을 물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악마가 안심하고 축배를 들던 그 순간 지옥의 문은 이제 완전히 활짝 열려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을 가득 채웠던 우아한 선율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며느리 지연의 악독한 자백,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 영숙의 서늘한 눈빛. 지연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7년의 가짜 성벽이 단 한마디의 녹음기 음성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뱉어낸 그 오물보다 더 더러운 죄의 대가를 수백 명의 눈동자 앞에서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자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찰나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추악한 민낯이 발가벗겨졌으니까요.
박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사지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죠. 방금 스크린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실루엣. 그것은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분명히 그 폐가에서. 지연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하객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들이받았습니다. 챙그랑 수십 개의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서진 유리 파편이 지연의 비싼 명품 정장에 튀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영숙이 지연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연의 턱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거칠게 치켜 올렸습니다. 비록 수척해진 몰골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3년 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멸감을 단숨에 씻어버릴 만큼 강력한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애미야, 왜 이리 헉헉대며 오느냐? 내가 벌써 죽어서 귀신이라도 된 줄 알았더냐? 아니면 내가 그 차가운 흙바닥 밑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줄 알았어?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호텔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지연은 눈을 부릅뜬 채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 목소리는 조작된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인지 뭔지로 목소리 다 가짜로 만든다면서요. 상훈 씨, 당신이 꾸민 일이지? 저 미친 개가 땅이나 파서 가져온 걸 어떻게 믿어?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지연은 마지막까지 독사처럼 혀를 놀리며 상훈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빳빳하게 접힌 서류한 뭉치를 꺼내 하객들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다름 아닌 지연이 몰래 가입했던 30억 사망 보험 증서의 원본과 보험사 직원 김 대리를 매수하려 했던 통화 녹취록의 사본들이었습니다. 박지연, 내가 잡으려던 30억의 동아줄이 이제 내 목을 죄 밧줄이 되었구나.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값을 계산하며 웃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추악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상훈의 서늘한 일침에 하객들은 벌집을 건드린 듯 요동쳤습니다. 세상에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사내버려. 저런 게 효부 행세를 했다니 소름 끼친다. 금수만도 못한 년. 당장 여기서 끌어내. 유명 인사들과 친척들로 가득했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하객들의 멸시 어린 시선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이제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고 우아한 실크 정장 위에는 하객들이 던진 음식물과 물 세례가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으르르르 왈, 왈, 왈.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곁을 지키던 백구가 지연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백구는 쇠사슬이 끊어질 듯 몸을 던지며 지연의 발치를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살기 어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백구의 서슬 퍼런 기세는 그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발바닥에서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파묻으려 했던 진실의 녹음기를 파헤치기 위해 밤새도록 차가운 흙바닥을 긁어댔던 고귀한 희생의 흔적이었죠. 말 못하는 짐승의 피눈물이 이제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악마의 가식을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코앞에 서서 품 안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방수 녹음기를 꺼내 지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애미야, 이게 뭔 줄 아느냐? 내가 나를 산속 구덩이에 처박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더냐? 땅속에 숨긴다고 진실이 사라질 줄 알았어? 백구는 내가 나를 진흙탕에 처박을 때도, 내가 내 얼굴에 약을 들이부을 때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보고 있었다. 영숙은 녹음기를 지연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지연의 비싼 옷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 녹음기 속에 담긴 건 내 원통함이 아니라 바로 내년의 그 썩어 문드러진 본심이다. 땅속에 묻으면 영원히 비밀이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짐승의 눈은 가려도 진실의 숨통은 끊지 못하는 법이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흙먼지 묻은 녹음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묻었다고 믿었던 범죄의 조각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며 발로 찼던 짐승의 발톱 끝에서 부활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들 돈 있으면 나처럼 했을 거잖아. 저 노인네 치매라서 어차피 곧 죽을 운명이었어. 내가 조금 앞당긴 게 무슨 대수라고. 지연은 결국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그 추악한 자백에 장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연의 사촌 동생인 신부조차 면사포를 벗어 던지며 지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나가. 내 결혼식 다 망쳐놓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그때 예식장 뒤편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훈이 어젯밤 어머니를 구출한 직후 이미 모든 녹취록과 보험 사기 증거를 제출하여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죠. 박지연 씨, 존속 학대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금속 수갑이 지연의 가느다란 손목에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지연은 허망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광기가 서린 그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의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하, 30억? 그 30억만 있었으면 내가 이런 대접 안 받았을 텐데. 다들 위선자야. 돈 냄새 맡으면 나보다 더할 인간들이. 지연은 경찰차로 향하며 냄새나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빗속에서 영숙을 산속 폐가로 끌고 가던 그 비정한 뒷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하객들은 끌려나가는 지연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식장은 순식간에 악마를 단죄하는 심판의 장이 되었고 지연이 7년 동안 쌓아 올린 가식의 왕국은 백구의 발길질 한 번에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상우는 휠체어에 다시 앉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어머니의 손등 위로 상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제가 눈이 멀어 악마를 집에 들였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백구와 함께 지켜낸 진짜 가문의 위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멀어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향해 길고도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3년의 한을 씻어내는 승전보이자 주인을 지켜낸 영물의 기계 있는 포효였습니다. 이제 지연은 평생을 철창 안에서 지내며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흙냄새와 개밥 냄새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땅속에 묻어도 썩지 않으며
말 못하는 짐승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인생의 준엄한 진리가 오늘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너진 것들의 비명과 새로 피어날 것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공존하기 마련이지요. 박지연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예식장에서의 폭로 이후 그녀가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들은 이제 진실의 방패에 부딪혀 고스란히 그녀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은 이제 빛바랜 푸른색 죄수복으로 바뀌었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수인 번호표만이 남았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최후 변론하겠습니까? 재판장의 묵직한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할망구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며 깔깔대던 그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비겁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습니다. 영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벌벌 떠는 며느리를 향해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나에게 치매약이라 속여 잠이 오는 약을 먹이고 그 차가운 산속 폐가에 나를 버렸을 때도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좋은 짝이 되어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내가 잡으려던 그 30억의 동아줄이 결국 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밧줄이 되었구나. 영숙의 말에 지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참한 절규였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박지연의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첫째, 피고인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살해하여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하고 인적이 드문 폐가에 유기한 존속살해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 둘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조작하고 보험사 직원을 매수하려 한 보험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 또한 명백하다. 셋째, 지난 3년간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위로 판단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말 못하는 짐승이 찾아낸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다면 한 생명이 억울하게 꺼졌을 것인바.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발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복도 끝으로 비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이 집 마당에는 다시금 향기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여사는 아들 상훈의 지극한 간호 속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가 먹였던 약 도끼 때문에 흐릿해졌던 눈도 이제는 손주들의 얼굴을 알아볼 만큼 맑게 돌아왔죠. 백구야, 이리 온. 밥 먹자. 영숙이 절뚝이는 다리로 마당에 나서며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주인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녀석의 앞발에는 아직 그때 땅을 파헤치느라 생겼던 굳은 살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이 가문을 지켜낸 영웅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마당 한 구석, 백구가
그날 녹음기를 파냈던 그 자리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가 백구처럼 우리 집을 영원히 지켜줄 거예요. 상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멀어 악마를 집에 들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상훈아.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짐승의 눈은 진실만을 본단다. 백구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어둠 속에서 살지 말자꾸나. 백구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위험 있게 한번 짖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영물이라 부르며 녀석을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의로운 반려견 표창까지 받은 백구는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죠. 영숙은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가로채려 했던 그 보험금과 영숙의 전 재산을 털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훈아, 이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백구처럼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진실을 파낸 녀석의 발톱이 헛되지 않게 말이다. 상우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백구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노렸던 그 탐욕의 숫자는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가치로 변해대지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성공이 화려한 옷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들의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박지연 씨는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30억의 유산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신뢰,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당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눈이 가려져 곁에 있는 진실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진실은 땅속 깊이 묻어도 결코 썩지 않으며 말 못하는 짐승의 눈은 인간의 그 어떤 가식도 꿰뚫어 봅니다.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추웠으나 백구의 발톱이 파낸 그 자리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돗개가 파낸 진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